저는 오히려 지금은 시즌 종료보다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스탠스로 투자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기다. 각각 영역이 공존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많이 안 좋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시가총액이. 근데 이더리움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그 2025년도 정말 뭐 상반기 내에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큰 상승장이 오지 않겠냐 많은 분들이 기대했는데 네. 현재까지는 오히려 좀 실망을 시키고 있어요. 8만 달러까지 이제 깨지는 현상이 나왔죠. 물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이러한 흐름 때문에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올해 상승장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 경기 침체 이슈라고 하죠. 경기 침체 이슈로서 시즌 종료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기엔 저는 시기상조다라고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트럼프와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미국 금리에 대한 어떤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조절하면서 단기 금리가 아닌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의 일환으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라는 워딩까지 나오게끔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연준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면서 단기 금리를 조절하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 5%밖에 부과를 안 했고 취임하자마자 한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연준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유동성 장세, 금리 인하와 약달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장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중국의 뭐 30%가 넘어가는 보복 관세로 지금 현재 굉장히 혈투를 벌이고 있어서 힘든 시간을 연출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약달러의 시기 그리고 말어라고 합정이라고 하는 위안화와 달러와의 어떤 그런 협력하는 스탠스가 나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지금 현재 라울팔의 지표를 봤을 때 리얼비전의 지표를 봤을 때 5월서부터는 완전하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따라갈 수 있는 시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시즌 종료보다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스탠스로 투자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굉장히 대두화가 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됐죠. 그러면서 금 1온스의 가격이 3,100달러가 넘어가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 실물 금이 올라가면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이 비트코인이 조금 시간차를 두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금이 지금 현재 굉장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비트코인도 좀 따라가는 경향을 저는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좀 땡겨야 되지 않겠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위험자산 쪽에 속하게 되고 굉장히 상관계 수가 높은 것이 글로벌 유동성, 머니 서플라이라고 하는 M2 통화량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관세 보복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지준율과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준에서 뭔가 이거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금리 인하를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 글로벌 유동성 장세와 굉장히 큰 상관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라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와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을 기반으로 한 그 PBOC라고 하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프로되는 그런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차트를 딱 병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상관계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반이라서 아직 중국과 미국이 좀 싸우는 듯한 굉장히 피 터지는 상황 트럼프발 블랙 먼데이가 연출이 됐지만 조만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시장에 가해지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월 그 반감기가 4월 중순인가요? 4월 20일에 작년 4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작년 4월 작년 20일. 4월 20일에.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상승장을 예상하는 건데 하여튼 이 패턴이
이제 ETF가 만들어지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참여가 넓어지고 하면서 이제 이 패턴도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전 패턴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반감기가 4년에 한 번 있잖아요. 4년에 한 번 있는데 항상 반감기의 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 다음 해의 1분기가 항상 굉장히 큰 강세였거든요. 뭐 저번 사이클도 그랬고 저저번 사이클도 반감기가 있었던 그 1년 뒤인 다음에 1분기가 너무나 항상 상승했었어가지고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과 같은 밈 코인 러그풀 사태도 있었고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바이비트 해킹 사건, 그런 중앙거래소의 해킹 사건까지 맞물리면서 최악의 1분기가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반감기 사이클이 깨진 것이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자체는 지금 현재 많은 알트코인 ETF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서클과 리플과 이토로, 크라켄과 같은 이 암호화폐 플랫폼 회사들이 IPO,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원년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이제 QT가 중단이 되고 QE 쪽으로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올 한 해가 물론 무조건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큰 파급력을 지닌 하나의 큰 거대 버블장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가들이 현재 그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그 매수하는 그 강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약세장에서. 네. 사실 아무래도 지금은 관세 이슈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많이 다운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한 확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 투자자들은 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형 투자자들과 개미들이 시장을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ETF 플로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보더라도 순 유입보다는 아직까지는 유출이 현저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본인들이 운용하고 있는 그 자산 클래스와 이 운용 상품에는 오히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이 포션 자체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블랙록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들 펀드, 시큐리타이즈와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을 굉장히 크게 공격적으로 매수했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최근에 이더리움을 굉장히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약 70%가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많이 안 좋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그 세력들과의 유착관계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이더리움 사실 계속해서 이번 상승장이 오게 되면 그 작년에 리플 못지않게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이더리움을 많이 기대했는데 네. 지금 어쨌든 계속 하락하니까 네. 다들 실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더리움의 그 급등장 이것은 아직 기대가 꺾이진 않은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알트코인 상승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대장 영역을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상승을 해줘야지만 뭐 XRP든지 솔라나라든지 에이다와 같은 이런 알트코인 친구들이 쭉 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이 200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가격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러티브가 깨졌다, 뭐 솔라나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또속 얘기도 나오면서 이더리움 이거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조롱하는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된 미래로서 스마트 컨트랙, 많은 디앱이 올라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많은 점유율을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오히려 이럴 때 더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많은 민간 회사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뭐 리플의 RLUSD뿐만 아니라 서클에서 찍어내는 USDC라든지 테더에서 찍어내는 USDT, 심지어 지금 트럼프 일가에서는 채굴업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USD1이라고 하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모두 다 어디 위에서 올리고 있냐면 이더리움 기반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구동되게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역시 리플 레저, 리플 원장에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과 리플 원장 이 두 가지 투트랙을 같이 활용하고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장 2,200억 달러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포션이 60%가 넘어가면서 큰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인 조셉 루빈, 지금 현재 컨센시스를 이끌고 있고 초기 투자자를 봤을 때 유대계 자본이 굉장히 깊숙하게 빼어들어가 있으면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놨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더리얼 라이즈와 같은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또 뒤에서는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이더리움 기업 연합을 통해 우리나라의 삼성 SDS라든지 한화 시스템과 같은 많은 대기업에서 이미 이더리움을 채택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더리움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발행하는 코인들, 채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더리움을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전에 트럼프 코인을 발행한다든지 했을 때는 솔라나 플랫폼을 활용했었죠. 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정치 자금도 많이 모았고 했었는데 이게 솔라나에서 이더리움으로 바꾼 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딱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뭐가 더 좋다, 뭔가 경쟁하는 관계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사실상 밈코인을 올리기 위해 조금 더 적합한 툴 자체가 솔라나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솔라나를 선택한 이유는 메이드 인 USA 기반이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스테이블 코인을 올리고 기관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플랫폼 자체는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 UST1이라고 하는 트럼프 일가가 찍어낸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 메인넷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 두 가지에 일단 올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각각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리플과 스텔라루멘도 리플이 기관용 CBDC, 도매용 CBDC를 담당한다면 스텔라루멘은 리테일 CBDC죠. 소매용 CBDC를 담당하기 위해서 각 영역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스마트 컨트랙 이 플랫폼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더리움은 기관을 좀 담당하고요.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밈코인과 같은 이런 개발자 친화적인 소매 친화적인 어떤 그런 플랫폼 형태로서 뛰고 있기 때문에 각각 영역이 공존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브릭스에서도 금 본위 통화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도 그 자신들의 그 금, 미국에 맡겨둔 금을 뭐 찾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의 금 상승세가 왜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 또 향후에 대한 분석들을 막 끄집어냈단 말이죠. 네. 이번에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든 자산들이 폭락할 때 금만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금이 이제 진짜 안전자산으로서 인정받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반대로 금의 역할을 해왔던 비트코인은 더 약화될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뭐 금을 대체하려고 비트코인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많은 자산 운용사 특히나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도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의 형태로 바라보면서 자산 클래스로 또 자리매김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물 금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8만 달러까지 붕괴가 됐다 보니까 굉장히 또 실물 금 쪽으로 다시 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브릭스의 어떤 그런 움직임, 브릭스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위상을 낮추기 위해서 탈달러화를 하기 위해서 점점 새로운 금 기반의 브릭스 페이를 만들겠다. 우리들의 자국 통화를 더 많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새로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금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이 가미된 결제 플랫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바로 ISO 2002와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게끔 이미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각국의 새로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이 새로운 이 표준 ISO 2002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 현재 원래는 이제 페트로달러라고 하죠. 오일머니라고 해서 1900년대 이제 그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과 같이 협력을 통해 그때부터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석유 거래를 달러로 해왔습니다. 근데 2024년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작년 중반부를 기점으로 해서 그 페트로달러 협정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들끼리 이 석유 거래를 할 때 달러를 쓰는 게 아닌 자국 통화를 쓰고 있고 브릭스가 계속적으로 미 국채를 버리고 새로운 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실물 금을 쟁이면서 탈달러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브릭스에 대한 5개국 통화도 뭐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지금 5개 국가가 추가가 되면서 총 10개 국가가 됐고 지금 신청국 자체도 계속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지면서 더더욱 탈달러화는 커질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시나리오를 연출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인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그런 브릭스를 대표하는 국가에서 지금 현재 석유 거래를 달러로 하는 것이 아닌 뭐 디지털 루피라든지 위안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XRP를 통해서 리플을 통해서 또 그 석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또 블록체인이 가미가 됐고 굉장히 결제 효율성을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미 금융에 대한 거버넌스를 통과할 수 있게끔 ISO 2002의 등록 관리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XRP가 그만큼 많이 활용이 되면서 위상이 커질 수 있는 토대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미국과 브릭스가 뭔가 경쟁을 하고 달러의 위상과 이 탈달러에 대한 이 경쟁 구도, 브릭스와의 어떤 이렇게 좀 싸우는 듯한 대립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브릭스 자체도 2001년에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브릭스를 일부러 만들어서 지금 탈달러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탈달러화에 대한 시간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암호화폐가 오게끔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가 바로 XRP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XRP는 중앙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에스코 물량이라고 하는 그들이 섭렵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또 있기 때문에 이와 발맞춰서 트럼프 행정부, 재무부에서 충분히 XRP를 비축 자산으로 활용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도 인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과거에 영란은행 총재였던 마칸이라고 하는 총재가 있었죠. 그분도 이제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과거에 골드만삭스의 대표였던 게리 콘 역시 추후에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암호화폐가 완전히 통용돼서 쓰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비트코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채굴과는 무관한 친환경적인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가 XRP가 될 수 있는 포텐셜 충분히 열어야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각각의 지금 가지고 있는 호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많이 고점 대비 급락해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괜찮은 투자처로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암호화폐 전반을 투자할 때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세 가지 대장 종목은 반드시 좀 포트폴리오 분산화해서 가져가시는 게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대중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 XRP나 특히나 또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 같은 이런 밈코인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그런 투자처도 좋지만 웬만하면 좀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코인들의 좀 포션을 높게 가져가시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개의 코인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그 코인 가운데서 올해 그래도 수익률이 가장 좋을 것이다 예상하는 코인이 있다면 어디세요? 저는 XRP? 네, 리플 XRP라고 바라보고 이더리움이 있고 아니라? 네, 이더리움이 아니라 XRP라고 바라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도 예측을 하십니다. 올해를 크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XRP가 3위권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더리움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크게 봤을 때는 이더리움을 따라잡을 수 있는 큰 파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 무엇보다도 XRP를 제가 뭐 좋아해서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금융에 대한 포용성 시대가 바뀌는 하나의 과도기 시점에 있고요. 지금 금융이 붕괴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금융 표준 ISO 2002라고 하는 그 코드가 이제 공존하는 시점이 바로 올해거든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스위프트에서 ISO 2002 이제 금융에 대한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 근데 그 안에 하나의 블록체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리플에서 고안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가 그 안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 사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말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XRP가 전통금융과 맞물리면서 스위프트 시장 규모를 조금씩 야금야금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이 나올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XRP 덱은 좋은 파급력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건 좀 여담으로 지금 미국에서 그 한 분이 변호사인가요? 그 미국 국토안보부에 소송을 걸었죠. 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이 신원을 국토안보부가 알고 있으면서 밝히질 않고 있다
해가지고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 암호화폐 변호사가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이런 것들이 그 부각되는 이유 왜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돈 세탁 지표로도 여겨졌었고 이거 뭔가 허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여겨졌는데 갑자기 ETF까지 승인이 되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CEO죠. 레리 핑크도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해주면서 이제 점점 뭐 RWA 시대라든지 이제는 미래에는 은행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파이까지도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트럼프도 지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밀고 있으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비트코인을 또 많이 축적을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정말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말 이가 하나의 짜여진 또 각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까지 나오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암호화폐 쪽의 변호사분이 뭐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왔죠. 2008년부터 코딩이 돼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1년 지나고 난 이후 2009년 1월 달에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정말 많은 여담이 있었죠.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받고 처음으로 거래한 할핀이라는 개발자가 그 사토시 나카모토일 것이다 라는 그런 여담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개발자가 사토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담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 할핀이라는 개발자가 사실 저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2014년에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뭔가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생태계가 커지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부서도 만들었고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런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가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점에서 이런 소송까지 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나온 본질 자체는 화폐를 혁명하기 위해서 금융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달러에 대한 수명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금융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새롭게 만들면서 화폐 혁명을 하기 위해 최초의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플의 CEO 데이비드 슈워츠가 1900년대 후반에 1991년에 이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뭔가 이 사토시와의 존재 저는 개인의 확률보다는 뭔가 기관, 집단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 그들의 의도에 맞게 설계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리플에 대한 CTO 이 데이비드 슈워츠와 뭔가 좀 궤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들이 중앙화된 암호화폐인 이 XRP를 실제로 주무르면서 달러에 대한 단물 빼기 이후에 이제 화폐에 대한 패권을 이어갈 수 있는 제2의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의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리플 빅뱅 책의 작가시죠? 문창훈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